고령화의 폭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 한국은 이제 늙음의 속도에서 세계 1위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사회라 불렸는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됩니다. 일본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25년이 걸렸다면 한국은 단 10년 만에 그 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명이 길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숫자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면 예전엔 학생들로 붐볐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지팡이를 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전체 승객의 절반이 60세 이상입니다. 새벽 5시 첫 차의 절반은 병원으로 향하는 노인들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세계 5위 안에 들지만 건강 수명은 66세에 머무릅니다. 즉, 17년을 병이나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길게 살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사회가 그 속도를 따라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빠릅니다. 20년 걸릴 변화를 7년 만에 맞이하는 나라. 정책은 늘 뒤따르고 사회는 준비되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25년에 20%를 돌파하고 2040년이면 33%, 즉, 3사람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세에서 64세 사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생산 연령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부양 비율은 2050년에 이르면 현재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젊은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은 늘고 소비는 줄며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겁니다. 일본은 이미 이 문제를 1990년대에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복지비 부담이 커지자 세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소득은 줄었고 소비는 얼어붙었습니다. 고령층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 전체가 정체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뿐입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사회적 고립을 불러왔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1인 노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같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약 180만 명, 2035년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한 구청 복지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 속에 한국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고립된 복지의 결과입니다. 복지는 돌봄을 강조했지만 정작 관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노인 돌봄, 요양시설, 건강관리, 서비스는 늘어났지만 마음의 연결은 점점 끊어졌습니다. 이제 요양시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2,000곳에서 2024년 현재 4만 곳에 육박했습니다. 시설은 늘었지만 돌보는 사람은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일하지만 정작 사회는 그들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지의 가장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쳐 있습니다. 병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환자가 병상 점유율의 50%를 넘습니다. 응급실의 절반이 노년층입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젊은 간호사는 떠납니다.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인구의 위기입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볼까요?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태백, 충북 영동. 이 지역들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사라지고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한 마을엔 주민 30명 중 25명이 70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장례식장보다 학교가 더 적어요. 이건 슬픈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입니다. 노년이 늘어날수록 복지비도 커집니다. 하지만 복지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줄면 복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지제도는 있는데 돌봐줄 사람, 연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정책은 존재하지만 복지는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본은 이 문제에 먼저 부딪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버티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 시스템은 정서를 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속도만 빠를 뿐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세대의 구조, 관계의 구조, 경제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노년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습니다. 퇴직 후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 없이 생활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어르신이 70%입니다. 노년의 삶이 길어졌는데 그 삶을 지탱할 구조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제 복지를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듯이 고립이 생기기 전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방복지의 철학입니다. 예방복지는 돌봄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입니다. 혼자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 복지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에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늙는 속도가 아니라 늙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새로운 복지가 필요합니다. 병이 나기 전에,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삶이 무너지기 전에 붙잡는 복지. 그게 바로 예방복지입니다. 그 철학을 실제 공간에 옮긴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니어랜드입니다. 시니어랜드는 노후의 시설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선 돌봄이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걸을 수 있는 실내 산책로, 12가정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구조. 혼자 있고 싶을 땐 철저히 혼자, 함께 있고 싶을 땐 따뜻하게 연결되는 삶. 이것이 시니어랜드가 만들어가는 예방복지의 현장입니다. 노년의 주거가 달라지면 복지의 구조도 바뀝니다. 돌봄이 줄고 자립이 늘며 정서의 체력이 커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복지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복지는 관리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대를 잇고 경제를 순환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지. 그게 바로 예방복지형 사회의 비전입니다. 고령화의 폭발은 위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겐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회에겐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랜드는 그 실험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노년의 존엄을 설계하고 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바꾸는 공간. 여기에서 노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만드는 주체가 됩니다. 고령화의 폭발, 그건 인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함께 살아남고 어떻게 다시 연결될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복지의 재설계 편을 함께 만나주세요. 함께라면 절벽은 다리가 되고 노년은 미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